네, 잭슨홀 미팅을 소화하고 온 시장이 이번 주 가장 기다리고 있는 이벤트 바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입니다. 그동안 여러 번 확인을 한 것처럼 반도체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수혜주들의 주가 향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변수이기 때문인데요. 이번 실적은 전망이 어떻고 이어지는 컨퍼런스 콜에서는 어떤 부분 눈여겨봐야 할지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미리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지난주 파월 의장 연설은 미국 통화 정책의 전환을 확인할 수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기회였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번 실적이 또 더 중요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잭슨 홀에서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은 거의 예상됐던 그리고 이미 시장에 사전적으로 많이 반영이 됐던 얘기로 볼 수가 있는데 반했어요. 이번 주에 나오는 이제 앞으로 이틀 남았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29일 새벽 5시 운명의 시간인데요. 미국 언론들 보도를 보면 슈퍼 바울이 열린다. 인 이코노믹 월드에서.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높은 게 그 미식축구 슈퍼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엔비디아 실적은 경제계의 슈퍼 바울이다. 이렇게 지적이 나올 정도로 지금 관심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뉴욕 증시가 최근 1년 반 정도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밤사이에 다우 지수는 또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핵심이 바로 엔비디아가 쏘아 올린 공, 엔비디아의 GPU, 이 인공지능 반도체가 폭발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서 사실 엔비디아를 빼고 본다면 미국 뉴욕 증시 주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엔비디아가 견인한 지수 상승폭이 크다.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과 엔비디아의 영향을 받은 인공지능 관련주들, 매그니피센트 7 이런 걸 다 포함한 이런 몇몇 종목들이 폭발적으로 올랐죠. 그런 면에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는 그 자체만으로도 관심이 큰데요. 문제는 2분기 실적 발표에 있어서 이 엔비디아의 앞서 실적을 발표했던 많은 회사들, 그러니까 그 먼저 발표한 회사들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또 아마존이라든지 알파벳, 테슬라, 다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하나 저희들이 다 소개시켜 올렸거든요. 그리고 또 수마컴이라는 SMCI 이런 회사들이 2분기 실적 발표할 때마다 시간 후 거래나 그 다음 날 뉴욕 증시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더랬어요. 공통적으로 좀 인공지능에 투자를 많이 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네요. 그렇습니다. 저 회사들이 지금 바로 엔비디아로부터 GPU, 인공지능 하겠다고 GPU를 많이 사갔던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비용은 많이 늘었는데 실적이 별로 개선이 안 된다. 그 얘기는 인공지능이 투자는 많이 되지만 기업의 주가가 오르려면 뭔가 돈이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돈은 벌지 못하는, 돈 못 버는 인공지능이다 하는 그런 닉네임까지 붙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제 인공지능이 기대 때문에 폭발은 했지만 실제로 돈은 안 되는구나.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이제 거품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서 좀 거대한 조정을 거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 조정을 거친다는 얘기는 바로 지금 말씀 올린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알파벳 또는 테슬라 같은 회사가 실적이 안 나오니까 인공지능을 좀 덜 샀을 수도, 인공지능용 반도체를 좀 덜 샀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엔비디아가 매출이 줄어들었을 것이고. 실적이 별로 안 좋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나오는 엔비디아의 실적은 그동안에 엔비디아로부터 반도체를 사가서 AI 장착을 많이 했는데 그 회사들 2분기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 결과 엔비디아 반도체 많이 안 산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엔비디아의 매출에도 마이너스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그런 어떤 전망을 이제 엔비디아의 그 여파가 어느 정도 왔느냐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다. 지금 그래픽에 엔비디아 분기 실적이 나오는데요. 정말 빠른 속도로 늘어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증가율로 보면
2023년 2분기에서 3분기 오를 때는 50억 달러가 늘었는데 그 이후에는 40억 달러 또 38억 달러로 조금씩 증가 속도는 조금 줄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2분기에 다른 그 인공지능 회사들이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혹시 엔비디아에도 있는 게 아닌가 그 우려 그걸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서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여전히 실적 좋았다 이러면 인공지능 관련주가 다시 한번 폭발할 거고요. 아니다 다를까 인공지능 관련 회사들이 투자를 줄이면서 엔비디아로부터 많이 안 사갔구나 하면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운명의 순간이고 슈퍼볼보다도 더 관심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슈퍼볼 미식 축구 결승전만큼이나 관심이 쏠리는 제게 뭐 스포츠 행사급의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AI 거품론 자체가 거품론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벤트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그걸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숫자로 확인할 그것도 그 인공지능 생태계의 가장 정점에 있는 회사를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좀 혼선을 빚는 게 이번 2분기 실적이 2024년 2분기 실적이 아니에요. 그럼 언제예요? 회계 연도가? 2025년 2분기 실적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월수로 치면 5월, 6월, 7월인 거잖아요. 예, 5월, 6월, 7월인데요. 시작을 언제 하느냐면 이 엔비디아는 엔비디아라는 회사 자체가 미래의 회사에서 그 넥스트 버전이라는 뜻 아닙니까? 분기 시작을 2월 달에 시작합니다. 아, 회계 연도를 좀 빨리 하는군요. 2월 달에 시작해서 회계연도가 끝나는 게 내년 1월 말에 끝나요. 그러니까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회계연도를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은 2024년도 2분기였는데 엔비디아는 2025년 2분기입니다. 아, 그 대목에서 좀 제가 사실 논문을 쓰면서 너무 헷갈려가지고요. 아, 이게 아직 해도 되지 않았는데 엔비디아는 왜 이리 앞서갈까? 다른 회사하고 비교하려니까 잘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엄청난 속앓이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2월 달에 시작해서 회계연도 자체 이름을 2025년이라고 붙여놨는데 실제로는 2024년 정확하게 5월, 6월, 7월 달 수치인데 다른 기업들은 2분기 실적이 4월, 5월, 6월 실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은 회사들의 2분기 실적과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은 기본 모수가 다른 거예요.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의미 자체가 좀 독자적으로 시장을 앞서서 끌고 가겠다는 게 회계연도에도 반영된다고 볼 수 그렇습니다.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거품론이 한창인 가운데 주목해야 할 보고서가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 하면 반도체 저승사자로 우리나라에도 유명한데 모건 스탠리가 AI 고점론에 발언을 했습니다. 또 그래서 또 불안한 것 같아요. 네, 모건 스탠리가 원래 JP 모건에서 뿌리를 하고 있는 투자 회사인데요. 그 유명한 글로벌 금융위기 때 회사가 폭삭망해서 지분을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건 스탠리는 일본 미쓰비시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다수는 미쓰비시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데 반도체 분야에 관해서 충격적인 보고서를 많이 내서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AI 산업의 투자 랠리는 영원하지 않다. 결국은 반도체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는 순간이 올 것이다. 자, 이 대목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그 엔비디아가 반도체를 공급하는 회사인데 공급이 수요에 못 미치니까 만드는 대로 족족 팔리거든요. 공급이 늘 부족합니다. 공급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런데 2분기에서 많은 인공지능 회사들이 아마존을 비롯한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실적이 안 좋았다 얘기는 그렇게 사간 회사들이 엔비디아 반도체를 사간 회사들이 실적이 안 좋았으면 그럼 이제는 좀 덜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공급이 수요를 능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순간이 되면 가격이 역전되잖아요. 그러면. 엔비디아는 가격이 역전이 되고 가격만 역전이 아니라 재고가 쌓이기 시작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왔다는 게 아니고 모건 스탠리가 AI도 피크가 올 수 있다. 피크 아웃이라는 것은 피크가 정점을 쳐서 그 밑으로 떨어진다는 게 영어의 피크 아웃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때가 온다. 그런데 그 때가 언제냐? 이 모건 스탠리 보고서를 보면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내년 초 정도에 AI의 피크가 AI 반도체의 피크가 오지 않느냐. 그 신호가 혹시 이번에 엔비디아의 실적에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 대목을 지금 슈퍼볼 쳐다볼 때 우리는 누가 터치다운을 할 것이냐를 보지만 이번에 그 피크아웃의 신호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관전 포인트를 한번 보시죠. 이번에 저 엔비디아를 바라보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바라는 관전 포인트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자 2분기 실적 5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않습니까? 이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늘어났을 겁니다. 그거를만 보면 실적 또 대박이 할 수가 있는데 분기별로 봐서 지난해 35% 늘어났는데 올해 30% 늘어났다면 줄어든 거잖아요. 점점 줄어드는 신호로 볼 수가 있다. 그다음에 포워드 가이던스입니다. 앞으로 1분기 후, 1년 후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입니다. PER 지수나 PBR, 특히 PER 지수가 주가 수익 배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다음에 이제 젠슨 황 요즘 좀 모습을 잘 안 드러내고 계신데 젠슨 황이 또 어떤 발언을 하느냐. 또 하나 주목을 끄는 것은 이제 이게 중요하죠, 블랙웰. 예, 블랙웰 지금 제품에 설계 결함이 있었다 이랬는데 정말로 결함이 있은 건 맞느냐? 결함이 있었다면 그 하자는 보수했느냐? 그렇다면 저 블랙웰 올해 말에 팔기를 시작하겠다고 그랬는데 예정대로 파느냐? 늦어진다면 얼마나 늦어지느냐? 정말 관전 포인트가 많습니다. 이게 다음 먹거리인 거죠? 블랙웰이 잘 돼야 엔비디아가 계속 잘 될 수 있는. 예, 지금 그 엔비디아의 인공지능용 반도체 GPU가 그 급수가 여러 가지인데 현재 주력이 후퍼급이에요. 그런데 지금 새로 만든 거 이것은 그 후퍼의 GPU 반도체를 2개 이상으로 묶어가지고 속도, 성능 이것을 4배 이상 증가시키는 건데 이미 발표를 했는데 저거 이제 11월 달부터 그러니까 올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판매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저게 나오면 성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데다가 많은 업체들이 선주문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시가 지연되면 이것은 선주문 받아 돈 먼저 받은 거 토해내야 될지도 모르고 또 여러 가지 AI 생태계에 교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결함 교정을 마무리했느냐. 그리고 좀 늦어진다 하더라도 한두 달 정도 늦어진 건 괜찮겠지만은 좀 많이 늦어진다면 쇼크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가 동시에 나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어떻게 나오든 어떤 발표가 나오든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뭐 10% 이상 움직일 거라는 전망도 있긴 한데요. 박사님 이것도 궁금해요. 젠슨황 CEO가 계속해서 자사주를 팔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미 신고된 계획에 따라서 하는 거긴 한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결론적으로 오너가 자꾸 주식을 팔면 자기 회사 주식 자사주를 팔면 주가에는 그렇게 좋은 호재는 아니죠. 그러니까 두 가지 신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젠슨 황 또는 회사가 자금이 어렵나? 또는 젠슨 황이 스스로 내다볼 때 현재 주가가 높다고 판단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파는 거다. 이렇게 시장에 어떤 신호를 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엔비디아의 같은 대기업들은 주식을 팔 때 지금 주가가 올랐으니까 던지는 이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주가 조작,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서 나는 어느 조건에 언제 판다는 것을 감독원에 SEC에 미리 신고를 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주가가 높다 낮다 거기에 일희일비하고 던진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6개월 전, 1년 전에 젠슨 황이 판단했을 때 이미 주가가 어느 130달러 정도 되면 팔겠다라고 예정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젠슨 황이 판 가격이 주당 130불대에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130불 그 선을 못 넘어가고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그 매도분이 계속 나와서 예, 그 130억 불의 1차 저항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 우리가 6개월 전에도 여러 번 얘기해드린 적이 있는데 아니다 다를까 지금 120불에서 130불 선에서 젠슨 황이 과거에 팔겠다라고 이미 신고해놓고 많이 팔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거꾸로 말씀드리면 옛날에 해놨던 거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 관련은 없다고 그러지만 그러면 옛날에 정말 주가가
오를 것으로 더 오를 것으로 생각했다면 주식 매수 계획도 가지고 있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매수 계획은 별로 없는 것이거든요. 뭐 그런 각도를 볼 때 큰 영향을 준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젠슨왕 스스로도 보기에도 주가가 좀 많이 올랐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신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주가가 더 오를 것으로 판단하면 사실 매도 그 라인을 뭐 130, 더 140, 높였을 수가 150으로 있죠. 올렸을 네. 수 있으니까요.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또 어떤 의미 있는 얘기를 할지 이 부분도 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엔비디아 안팎으로 또 견제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뭐 AMD도 추격을 빠르게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AMD가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AMD는 올해 들어서 주가가 7%밖에 안 올랐어요. 그런데 바로 엔비디아는 주가가 100% 이상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추격자가 따라오면 이제 공급 양이 늘어나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소프트뱅크도 도전장을 내밀고 추격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 변수가 엔비디아 제품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 단점이 이게 뜨거운 회사예요. 주가도 뜨겁고 또 뭐가 뜨거울까요? 이 AI 가속기를 막 붙이다 보니까 열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을 식히느라고 돈도 많이 들고 반도체 수명이 적거든요. 그거를 엔비디아의 오랜 고민인데 이제 최근에 액침 냉각 장치라고 해서 바람을 부는 게 아니라 물을 직접 집어넣어서 하는 그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동안은 바람으로 식혔는데 물로 식혀보겠다. 예, 식히는 속도가 10배 이상 빠릅니다. 물로 하면요. 그런데 이게 비용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일단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과연 싸게 개발을 했느냐. 액체 냉각 방식. 이 대목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또 컨콜에서 추가적인 설명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질의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우리 시간으로 오는 목요일입니다. 또 당일에 보고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로 돌아와서 재계 소식도 하나 살펴보죠.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 계열사의 한국경제인협회 회비 납부에 대해 사실상 승인 결정을 냈습니다. 앞서 현대차그룹에 이어서 SK그룹도 최근 한경협회 회비를 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왜 준법감시위원회가 경제단체에 회비 내는 것까지 따져보는지 뭐 이렇게나 중차대한 문제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쌤, 우선 한국경제인협회가 어떤 단체인지부터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이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이름을 바꾼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인 단체 중에서 한때 대부 역할을 했었는데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에 관여가 돼서 미르재단 이런 돈을 뜯어내는 그 주역으로 해서 상당히 정치적인 혼란을 많이 가져왔었고 해체 압력을 많이 받았었죠. 그런데 해체하지 않고 이름만 살짝 한경협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이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 국민들에게 우리는 정경유착의 상징인 전경련, 그러니까 지금 한국경제 협회에 가입하지 않겠다라고 2016년에 TV까지 나와서 국회 청문회 자리에서 공언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게 다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문제는 어떤 재계의 정경유착 풍토가 정화가 됐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는 데다가요. 한국경제인협의회 같은 경제단체는 기업들의 회비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정경련에서요. 정경련의 회원사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4회사 우리나라 4대 재벌 그러니까 삼성, 현대차, SK, LG 요 4회사가 다 탈퇴했거든요. 근데 이 4회사가 내는 회비가 탈퇴하기 전에 전체 정경련 회비의 몇 %였느냐? 우리 앵커는 몇 %쯤 됐을 것 같아요? 한 90% 됐을까요? 네. 77%. 역시 앵커님 통이 크시네요. 상당합니다. 예, 그러니까 77%니까 이 4그룹이 빠진 상태에서는 한경협이 과거와 같은 활동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뭐 매출에 기반해서 받는 걸까요? 협회비를? 회사 덩치에 기반했어요. 회사 덩치가 사실 그룹은 4개지만 거기에 산하 기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한경협은 이 4대 그룹 좀 다 탈퇴했으니까 우리 조직에 좀 들어와 달라고 그랬는데 안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혁신하라.
근데 혁신의 움직임이 별로 없었어요. 이름만 살짝 바꿨단 말이죠. 그런데 꼼수를 작년에 써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한경협에 자회사가 한국경제연구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한국경제연구원과 한경협을 통합을 했어요. 근데 삼성, LG 등이 한국경제인협회, 즉 정경련에서는 탈퇴했지만 연구소에서는 탈퇴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회원사를 자연스럽게 끌어가기 위한. 그래서 끌어갔어요. 끌어갔는데 우리는 연구소 멤버였다. 이래서 회비는 못 내겠다. 우리는 한경협에 가입한 건 아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회비를 몇 개 그룹이 냈습니다. 그 얘기는 완전하게 회원으로 복귀한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오기영 의원 같은 분은 삼성의 정경련 복귀는 대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삼성 내부에 반성과 변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아주 작심 비판을까지 했거든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집단적으로 삼성은 왜 약속을 안 지키는가? 이재용 회장이 직접 한 약속인데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 자, 이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쟁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찬희 삼성의 준법 감시인은 어저께 저녁만 해도 기자들에게 한경협이 아직도 정경유착 고리를 끊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김병준 한경협 고문이 아직도 이 한경협을 맡고 있는데 사실 이분이 한경협으로 전환을 주도한 분이에요. 한때 위원장 대행을 맡아서. 근데 이 김병준이라는 분은 노무현 대통령 때 부총리를 지명을 받았다가 국회에서 낙마를 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 선거 때 선대위원장을 했다고요. 이렇게 정경유착이 문제니까 그게 좋든 나쁘든 경제단체는 정치에서 좀 깨끗해지자, 정치색을 좀 탈색하자 했는데 그분이 그대로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분이 사퇴하기 전에는 삼성은 회비를 납부할 수 없다. 이랬는데 밤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는데 갑자기 회비를 각 계열사가 알아서 납부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모르겠다. 뭐 그것은 납부해도 좋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원장의 뭐 개인 생각으로 이렇게 밝혔었는데 뭐 위원회 회의를 거쳐보니까 다른 위원들은 또 생각이 달랐나 봐요.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아직 LG는 회비를 안 내고 있습니다. 4대 그룹 중에 아직 LG가 예.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LG는 사실 정경련과 좀 감정이 아주 안 좋죠. LG의 가장 아픈 손가락은 반도체 아닙니까? 반도체 없는 전자회사. 그런데 반도체 그 김대중 정부 시절에요. 반도체 그 구조조정을 할 때 LG 반도체를 정경련의 그 회의 중재로 해서 LG는 뺏겼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LG는 이후에 정경련 모임에 굉장히 좀 소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 그룹 중에서도 좀 막판까지 신중 모드를 보이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LG가 최종적으로 안 들어가면 한경협으로서는 목적 달성을 못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공교롭게 또 22일에 최근에 류진 풍산회장이 한경협 회장으로서도 취임 1주년을 맞았는데요. LG까지 최종 복귀해서 4대 그룹이 다 들어갈지 이 부분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